충남 부여에 쏟아진 시간당 110mm의 폭우로 2명이 실종된 가운데 어제 오후부터 경기와 강원도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이 몰고 온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여당 내 집안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부산, 경남과 울산에 이어 충청 지역 경선에서도 권리당원표 70% 이상을 쓸어 담으며 확고하게 선두를 지켰습니다. 이 후보는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기차를 타고 놀던 3살 아이가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기차에는 안전띠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주말 사이 수해 복구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아직 상흔이 남은 곳들이 많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걱정인데요. 오늘 날씨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고 정치권 소식, 해외 소식,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경제 소식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여에서 물길에 휩쓸린 실종자 2명도 아직 수색 중입니다. 어젯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도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비가 예보된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가로수는 잎사귀만 보이고 운동기구도 거의 다 잠겼습니다. 불어난 물은 곧 넘칠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잠깐만. 이럴 수가 있나? 야, 좀만 더 했으면 넘쳤어. 비슷한 시각 빌라 주차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고인물이 주민들이 사는 1층까지 밀려옵니다. 조금씩 잠기더니 이제 순식간에 찼거든요. 거의 정강이 정도까지 왔어요. 어제 오후 경기 용인시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비는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북부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어젯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며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닥을 뒤덮은 토사를 장비차들이 퍼냅니다. 마을은 폭우에 밀려온 토사와 잔해들로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제 새벽 시간당 최대 110mm의 비가 쏟아진 충남 지역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길에 휩쓸려 행방을 알 수 없는 트럭 운전자 등 실종자 2명도 아직 수색 중입니다. 충남 지역의 퍼부은 폭우는 어제 대부분 그쳤고 호우특보도 해제됐지만 복구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또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쪽에 있는 정체전선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오늘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재승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또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북한 황해도 이쪽에 동서로 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당초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점은 정체전선이 내려와 수도권에 도달하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또 정체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밤에는 전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정체 전선이 머무는 곳에선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 이번 정체전선과 지난주에 나타났던 정체전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지난주 정체전선과의 차이점은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서울 동작구에선 1시간에 최대 14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이번엔 강우 강도는 비슷한데 빠르게 이동하면서 누적 강수량은 적을 수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의 힘이 더 강해서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빠르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내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50에서 100mm,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 경북 서부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내일 새벽에 이미 남해안까지 내려간 정체전선은 모레낮까지 제주도 부근에 머물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겠습니다. 북쪽 한계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남해안 부근에서 정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동 속도가 지난번보다는 빨라서 누적 강수량은 적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추가적으로 비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목요일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이번 주 후반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장마철이 아닌 기간에도 집중호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장마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0년에도 이 중부지방에 54일 동안 비가 이어지면서 최장기간의 장마로 기록되기도 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는 만큼 이제 동남아시아처럼 장마라는 말 대신에 6월부터 9월까지를 우기로 봐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이 최근 들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같은 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이 대표는 오늘부터 라디오와 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고 발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어제도 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망언이라고 지적하자 기자회견을 봤으면 대통령이 개고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다들 뭐에 씌인 건지 모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부에서 폭로 프레임이라도 잡으려는 것 같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고 밝히는 게 폭로냐고 됐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소셜미디어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험지에 출마하란 직격탄을 맞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소위 윤핵관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직접 대응을 피했습니다.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그런 욕을 먹는지 생각해보라거나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꾼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한 삼선 의원은 문자 사건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니 비상 상황을 만들고 결론은 이준석 쫓아내기였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석에서 자기를 향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더라.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전후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을 폭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대통령실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여러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내부에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 카드를 내놔도 모자를 판국에 악재가 터졌다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계속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영관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히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회동을 거짓으로 부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맞대응할 경우 자중질환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큰 행사를 2번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20%대지만 전주에 비해 하락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재완기시키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 대표의 기자회견 후폭풍과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문까지 예고되면서 자칫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 입장에서 전할 메시지가 많은데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회자되는 게 전체적으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여론 추이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첫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 유능한 강력한 민주당 확실히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각각 16.96%, 3.35%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박 후보는 이 후보 때리기에 속도를 냈고 우리는 한 벌밖에 없는 우리 옷에 묻은 오물 혁신이란 이름으로 다르게 해야 됩니다. 강 후보는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적으로 만들고 싸우는 게 민주당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 득표의 12.5% 반영됩니다. 이 후보는 어제 발표된 충청권 결과를 포함한 12개 시도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에서도 73%대를 기록했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누적 19%대, 6%대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선전했습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이 2위를 지켰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의원 4명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당내 주류였던 친문계의 당내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확정하는 오는 28일 전국 대의원 대회 때까지 이제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 경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는 오늘 나란히 호남을 찾는 등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5% 이상이 집중된 호남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어젯밤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주목되는데요. 아침한 월드 신진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지 12일 만인데요. 이번에 의원들이 방문한 목적은 뭔가요? 네, 미국 의원 5명이 지금 방문을 했는데요. 이 의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던 중에 그 일환으로 대만도 거쳤다고 합니다. 대표단을 이끄는 에드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방문 목적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대만 지원을 재확인하고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늘 대만 총통과 각계 고위급 인사들을 만납니다. 지역 안보 위기 그리고 반도체 투자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만 외교부도 이번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외교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찾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이 대만을 찾는 건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중국은 반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찾은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항의를 해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항모 전단을 파견했고 대만도 포사격 훈련을 하는 등 갈등이 커졌습니다. 어제까지도 중국의 군사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어제 적어도 10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 해협 중간 지점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미국과 중국 사이 신경전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이집트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네요. 네, 이집트 수도 카이로 근처에 기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교회에서 불이 나서 최소 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5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던 중에 불이 난 건데요. 입구가 연기와 불로 막히면서 압사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돌보는 시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튀르키예 그리고 조지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인데요. 현지 시간 14일 한 시장의 폭죽 보관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는데 아직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서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재 현장과 이 폭발 현장 모두 화면으로 봐도 좀 큰 사고인데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 가뭄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요. 네, 오데르강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곳인데요. 10톤이 넘는 물고기가 지금까지 폐사를 했습니다. 오데르강은 체코에서 시작이 돼서요. 폴란드를 거쳐서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을 이루는 강입니다. 길이가 약 850km가량 됩니다. 그런데 최근 죽은 물고기들이 수백 킬로미터까지 떠내려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각 환경 당국이 원인을 찾고 있는데 물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이 왜 나왔는지는 더 조사 중인데 최근 극심한 가뭄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또 염도가 높아지면서 강 바닥에 있던 화학물질이 강 전체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독일 환경부 장관은 환경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환경 재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500년 만에 찾아온 유럽의 최악의 가뭄 소식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의사당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려던 한 남성이 허공을 향해 총을 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수사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연방의회 앞에 한 승용차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바리케이드에는 들이받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일요일인 현지 시간 14일 새벽 4시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의사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바리케이드에 부딪힌 차는 불길에 휩싸였고 차 밖으로 나온 남성은 허공을 향해 총을 쏘다 경찰이 다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여름 휴회 중이라 건물 내에 직원들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다른 부상자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 지지자들이 무력 행동을 예고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 연방수사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악관 기밀 문건을 가지고 간 그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지지자들은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다며
무장하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갈런드 법무장관의 암살, FBI 처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선 한 남성이 FBI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도주 중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선 무장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FBI 지부 앞에서 시위를 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It could be the lone wolf who now feels impelled to commit an act of violence against a law enforcement official or against some other person. It could be an organized group. 일부 보수 정치인들까지 사법당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 가세하면서 지난해 1월과 같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경기 안산의 한 키즈 카페에서 일어난 안타깝고 끔찍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이가 내리다가 레일에 발이 끼면서 숨졌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였는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키즈 카페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키즈 카페엔 4칸짜리 어린이용 전동 기차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쯤 3살 A군이 움직이던 기차에서 내리다 왼발이 레일과 바퀴 사이에 끼었습니다. 답답했는지 내리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안 보여서 얼른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사이에 떨어진 거죠. 키즈 카페 측은 즉시 기차 운행을 멈추고 출혈이 심했던 A군은 같은 건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겼지만 사고 발생 1시간 반이 조금 넘은 오후 6시 50분쯤 A군은 과다 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키즈카페 대표 Y씨와 전동 기차를 관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전동 기차를 규정에 맞게 점검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일주일째 찾고 있습니다. 실종된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15분쯤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키 172cm의 마른 체형인 이 씨는 실종 당시 검은 반팔 상의와 베이지색 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양역 인근에서는 지난 6월에도 20대 여성 직장인이 실종돼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개념 손님인 걸까요? 본인의 집도 아닌데 눈치 보지 않고 숙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오해 마세요. 지금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한 매트리스 회사가 올해도 전문 수면 요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요. 매장을 방문해 꿀잠을 자고 매트리스의 사용 후기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SNS에 게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근무 복장은 잠옷을 입어도 되고요. 근무 시간 또한 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시급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지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돈을 벌다니 평소 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환상의 직장 아닐까 싶네요. 눈빛만 봐도 예사롭지 않죠? 세계에서 가장 힘센 여성 중 하나인 타마라 월콧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세계 파워리프팅 대회에 출전해 남다른 운동 실력을 뽐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회를 대비하며 운동한 지 이제 겨우 4년째라는데 스쿼트 272.5kg 성공, 차력사 뺨치는 근력으로 벤치프레스도 172.5kg 성공, 도통 지치지도 않는지 데드리프트까지 290kg으로 세계 기록을 달성하며 그 엄청난 명성을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도 이 여성 앞에선 무릎을 꿇을 것만 같은데요. 강한 여성이 아름답다는 말, 바로 이럴 때 쓰는 듯하네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도심이 개와 고양이들로 꽉 찼습니다. 대규모 단체 산책이라도 나온 건가 싶지만 사실은 시위를 하는 중인데요. 동물 학대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주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거리로 나온 겁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동물학대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적발되면 보통 45일 이하의 구금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 주요 강들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낼 정도인데요. 물건을 실은 배도 띄우기가 어려워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두 강입니다. 가뭄으로 강물이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강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관광객을 태워야 할 보트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정박해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On a à peine 15% du chiffre d'affaires actuel. D'habitude, on fait 80 à 100 couverts par jour. En ce moment, on en fait quelquefois 10, quelquefois 12, quelquefois 15. Le dimanche. 유럽 전역에 두 달가량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유럽연합 영토의 47%가량의 가뭄 경고 상태가 내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부의 물류 통로인 라인강도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12일 강 수위는 40cm 이하로 측정됐는데 며칠 안에 30cm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과 원재료를 운송하는 바지선을 띄우기 어려워졌고 내륙 물류는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Heel goed zien aan de kribben hoe normaal het waterstand normaal is op de. 배를 겨우 띄워도 평소 물량의 절반도 싣지 못해 요금은 5배가량 뛰었습니다. 강이 더 메말라 바지선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면 독일뿐 아니라 유럽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탈리아의 최대 강인 북부 포강도 메말라 인근 농업 지역의 생산량도 급감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스페인에서 수만 명이 모여 음악 축제를 즐기는 현장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 무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쿵쾅거리는 음악 속 까만 밤하늘에 모래 섞인 돌풍이 들이닥칩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관객들이 대피로로 달려나갑니다. 무대 한편에선 관객들이 쓰러진 구조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바람에 무대 일부분이 부서져 내린 겁니다.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새벽 4시쯤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인 메두사 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대가 무너지던 순간 5만 명의 관객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고 대피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22살 남성 1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뜨거운 강풍이 불면서 텐트가 날아오르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Pues bueno, a nosotros la verdad que nos pilló en el camping cuando y de repente pues como mucho viento, un aire súper caliente, así mucho viento y pues toda la arena se empezó a mover todo y 스페인 기상청은 근처 지역에 초속 22m의 강렬한 돌풍이 불고 기온은 40.5도까지 급격히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축제 남은 기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오늘부터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그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요, 이미 형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간의 취업 제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등기이사의 이름이
못 올리면서 사실 경영 활동에 좀 제약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됐죠. 그럼 취업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경영 일선에 이제 나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활동 제약으로 인해서 과감한 투자가 삼성전자에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사실 뚜렷하게 뭐 보여주는 투자 아니면은 뭐 과감한 M&A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5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450조 원의 이제는 투자, 그 다음에 이제 8만 명의 신규 고용. 아마 이 부분이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근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이런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여기에도 아마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할 텐데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치포 동맹에 우리나라도 가입할 게 지금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판단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치포 동맹은요, 이제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이렇게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 4개국이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겁니다. 공급체 협력을 맺는 거거든요. 이 치포 동맹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포 동맹 가운데서 이제는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면 복권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호재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호재가 맞죠, 사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냐면 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그러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다. 그럼 역시나 이제는 배터리 쪽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뜯어보자면 총수의 부재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 복권돼서 경영 일선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과감한 아마 또 배터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는 그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가장 큰 특혜가 뭐냐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했을 때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복권됐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 SDI가 이제는 미국 내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는 전망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아마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면 복권된 이후에 그 소식이 전해진 지난주 금요일에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0.5% 정도 상승해서 6만 전자를 좀 확보를 했는데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 뭐 9만 전자까지 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뭐 경영 총수가 사면 복권된 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갑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그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 기업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죠.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경영을 하면서 기업 총수의 어떤 그 분위기 아니면 영향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회장이 복권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경영 일선에 나오고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진다 그러면 뭐 과거처럼 9만 전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매출이 상당하게 삼성전자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매출이 한 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한 13% 더 증가된 숫자다 보니까 지금 일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조만간 이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좀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복권 자체가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향후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주시죠. 일단은 기업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영업 활동입니다. 그 영업 활동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매출액이 이번 연도에 이제 30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무엇보다 영업이익으로 본다 그러면요, 매출액이 300조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은 50조 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을 봤을 때 역시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수익 부분들, 얼마나 주주 가치를 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삼성전자의 흐름은요, 역시나 우상향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광복절로 휴장을 합니다. 내일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야 할 대출 이자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지요. 특히 급할 때 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 금리가 5%를 넘으면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자에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2년 전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6%였던 금리는 최근 들어 4.3%로 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다 쓴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내야 할 은행 이자는 매달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서 다달이 22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지난달에 문자 온 걸 보니까 금리가 4.4%까지 올라서 한 달에 이자가 한 2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여유가 없네요. 금리 재산정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씩 올리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시중금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금리는 연 5%를 넘어서면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3곳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이미 시중은행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올려 이자 장사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하는 민간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결정합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대출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긴급 주거 지원을 추진합니다. LH는 주거지 이전을 원하는 이재민 수요를 먼저 파악한 뒤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건설 임대나 매입 임대 빈집을 활용하며 임대 기간은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입니다. LH는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재민의 자격과 그에 따른 임대료 감면 등 세부 정책을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 초 2022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등 대부분의 계열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채용 공고는 다음 달 초부터 삼성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게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새 정부 들어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후 늦게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50에서 100mm,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 경북 서부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